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사주 명리학을 즐겨 연구하였다. 교과서가 귀하던 시대였으나 그녀는 헌책방과 탁본 자료를 뒤져가며 천간과 지지의 짝짓기 원리를 익혔고 오행이 생극으로 순환하는 이치를 손바닥에 새기듯 외웠다. 농사일을 하던 틈틈이 연습 삼아 친척들의 사주팔자를 풀어보았는데 씨앗을 뿌린 날짜의 천기를 헤아리는 농부의 감각과 맞물려 그녀가 내놓는 풀이에는 종종 섬세한 예지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통하다고 여겼고 어쩌다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기운이 엇갈린 날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는 백발의 노년이 되었고 가정사든 농사일이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어김없이 낡은 역설을 펼쳐들었다. 며느리는 대도시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사람이었다. 숫자와 표, 근거와 인과를 중시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주 명리학을 처음 대했을 때 눈앞에 번지는 간지 표가 낯설기만 했다. 그러나 결혼 후 맞은 첫 명절에 시어머니가 집안의 기륭을 짚어가며 연도월령일 주시주의 상생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호기심이 솟구쳤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 풀이가 지극히 실용적이라는 점이었다. 손쉽게 농사를 짓기 좋은 시기를 짚어주기도 했고 가족의 이직 시점을 어설프게나마 예견해주기도 했다. 며느리는 과연 우연일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묻어둔 채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가만히 부탁했다. 사주 명리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청이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 속에는 손때 묻은 두루마리, 달아벗겨진 표지의 역학통론, 50년 넘게 작성한 가게 사주 노트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공부의 첫 단계를 정리해 주었다.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지지의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수래를 먼저 외워야 한다. 며느리는 메모장을 꺼내고 10가지 하늘 기둥과 12가지 땅가지를 옮겨 적었다. 필기 뒤엔 머릿속에서 숫자, 배열처럼 돌려가며 순서를 익혔다. 천간이 양과 음으로 나뉘고 동일한 음양이 지지에도 대응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며느리는 진한 잉크 냄새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었다. 왜 음양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해석이 달라지나요? 질문은 술술 흘러나왔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답했다. 만물은 음양으로 기울 때 균형이 깨지니 이를 조정하는 게 오행의 생극이다. 첫날의 수업은 그렇게 천간과 지지, 음양과 오행의 기초만 다루고 끝났다. 그러나 며느리는 밤늦도록 두꺼운 캘린더를 펼쳐놓고 세간의 연월일 정보를 간지로 환산하는 연습에 몰두했다. 서투른 손으로 생년월일을 바꿔 써보며 경-10-인-개 같은 조합이 얼마나 다양한 구성을 만들 수 있는지 체감했다. 숫자는 정해진 값으로 수렴하지만 간지는 순환 구조 안에서 서로를 밀고 당겼다. 애초에 확률 계산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하고도 유기적인 변수가 명리학의 핵심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십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십신이란 일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천간이 가지는 관계를 말한다. 정제편제, 정관편관, 상관식신 등 친숙하면서도 묘한 이름의 개념들이었다. 그중 정관은 사회적 제도나 법,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고 상관은 독창성과 동시에 규칙을 깬다는 의미를 가졌다. 며느리는 이를 엑셀시트에 정리해 일간별 십신 분류표를 만들어 보았다. 표를 완성하고 나니 마치 데이터베이스의 키값이 주체와 객체를 규정하듯 일간 하나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 구성이 의미망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시어머니는 그 표를 들여다보고 공부한 보람이 있다며 손뼉을 쳐주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며느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부터 집안일을 서둘러 마친 뒤 시어머니 방에 들어섰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일주한 기둥씩을 뜯어 해석하는 연습을 이어갔다. 이때 시어머니는 툭툭 던지듯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비겁이 성한 사주는 동업을 주의해야 한다든지 격국이 관사론잡이면 결단력이 흐려진다는 따위였다. 설명은 되게 짧았으나 실전에선 적확했다. 며느리는 수첩을 가득 채우며 서점에서 출간된 최신 명리학 서적과 시어머니의 구전 지식을 대조했다. 현대 학자들은 통계적 검증을 거론했고 시어머니는 생생한 체험을 예로 들었다. 두 지층이 겹친 곳에서 공부의 흡수율은 배가 되었다. 여름 끝자락,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정리해둔 가게 사주 노트를 뒤늦게 읽어보았다. 노트에는 조부모 세대부터 손주 세대까지 생년월일과 주요 사건,
그리고 시어머니의 간단한 풀이가 차례로 기록되어 있었다. 흑백 사진처럼 질감이 고스란히 남은 옛날 글씨는 사주가 단순한 운세풀이를 넘어 가족사의 샘플 데이터베이스임을 암시했다. 예컨대 큰아버지가 병진일주여서 화의 기운이 강했는데 사업 실패 후 땅을 산 건 토로 기운을 안정시킨 결과였다는 해설이 달려 있었다. 며느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주가 현실에서 구체적 의사결정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단순히 맞는다는 차원을 넘어 일종의 주체적 서사로 보였다. 운명을 읽어내는 행위가 곧 삶의 선택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실천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사주 연구 모임을 열기로 했다. 마을에 사는 지인, 멀리 떨어진 친척들도 참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모였다. 며느리는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준비해 사주 프로그래밍 툴을 시연했고 시어머니는 오랜 경험이 녹아든 직관으로 장단점을 논평했다. 모임은 언제나 저녁 늦게 끝났으나 참석자들은 어디서도 듣지 못한 공부라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모임을 마치며 종종 주역의 괴 한 줄을 인용했고 며느리는 그날 배운 내용과 감상을 블로그에 정리했다. 어느새 두 사람의 협업은 세대와 기술,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레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어 있었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다. 자신의 사주 해설서를 함께 집필하자는 제안이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으나 시어머니가 건네준 초고를 읽고는 결심이 섰다. 초고에는 사주는 세 개의 시간과 하나의 공간이 만나는 좌표라는 문장이 첫머리에서 빛났다. 그 문장 하나에 시어머니가 품어온 학구적 사유와 생애 체험이 응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데이터를 정돈하고 시어머니는 생생한 사례를 덧붙였다. 원고는 해를 넘겨 완성되었고 소박한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책이 나왔을 때 서점 구석 진열대에 놓였을 뿐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물론 명리학 입문자들에게도 아름아름 알려졌다. 리뷰에는 통계적 관점과 생활 밀착형 해설이 공존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어느덧 봄이 다시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 1회 사주 강의를 맡았고 며느리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명리학 데이터 시각화 코너를 개설했다. 두 사람의 수업은 항상 30분가량 시차를 두고 열렸다. 시어머니가 음양오행의 흐름을 설명할 때 며느리는 실시간으로 간지 변수를 그래프에 투사해 수강생에게 보여주었다. 강의가 끝나면 두 사람은 전화를 걸어 각자의 수업 후기를 공유했다. 전통적 감각과 현대적 분석이 교차하며 사주 명리학은 더 이상 고루한 예지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구조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울이자 서로의 세대를 이어주는 언어가 되었다. 이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한 사주 공부는 애초의 호기심을 넘어 세대 간 지식을 공유하고 삶의 내력과 선택을 해석하는 공동 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천간과 지지가 짝을 이루듯 두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보완과 상생의 관계를 맺었다. 운명은 반드시 고정된 선이 아니라 읽히고 쓰이는 과정에서 조금씩 굽이치는 강줄기와 같았다. 그 강줄기에서 시어머니가 쌓은 오랜 직관과 며느리가 다진 현대적 시선은 서로를 비추는 두 물결이 되었고 반짝이며 흘러가는 물결 위로 새로운 질문과 대답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해 여름의 열기가 완전히 물러가기도 전에 두 사람의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통지식 융합 공모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 출품한 천간지지 빅데이터 지도화 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지난 2년간의 강의 모임 온라인 수강생이 제공한 익명 사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생 연월일시에 따른 오행 불균형 분포를 시각화하여 지역별 문화경제 지표와 상관관계를 탐색한 연구였다. 시어머니는 자료 속의 숨은 기운의 흐름을 촉으로 읽어내고 며느리는 그 촉을 수치화하여 검증 지표로 환원했다. 전통 해석과 현대 통계가 겹치는 자리에서 운명론적 해석과 경험적 패턴이 상호 보완 기능을 한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모전 수상 후 두 사람은 대학 부설평생교육원과 손잡고 명리 데이터 랩을 설립하였다. 랩은 기초과정에서 사용하던 천간지지 카드 세트를 증강현실 AR 랩으로 재구성해 사용자가 자신의 사주팔자를 입력하면 오행 균형도를 3차원 그래프로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앱 화면 위에 떠오르는 5기둥의 색막대는 일간 중심의 기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었고 사용자는 손끝으로 각 기둥을 돌려보며 생극 관계를 시각적으로 체험했다. 시어머니는 앱의 자문 역할을 맡아 예지적 해석이 단순 수치화에 매몰되지 않도록 허기 보정과 지장간 반영 항목을 제안했다. 며느리는 알고리즘에 해당 변수들을 적용해 오차 범위를 최소화했고 결과치는 기존 명리 전문가 그룹의 수기 풀이와 85% 이상 일치하는 정확도를 보였다. 이 전자적 도구가 공개되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SNS상에서는 오행 밸런스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오행 균형도를 캡처해 식단 운동 취미 계획과 연동해 공유했다. 시어머니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예언에서 실천으로 향하는 전환이야말로 명리학이 지닌 잠재력이라고 평가했다. 운명을 읽어주는 행위가 끝이 아니라 읽은 뒤에 삶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조언은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건강 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콘텐츠로 재해석되어 퍼져나갔다. 가을이 짙어질 무렵 시어머니는 연구실에서 홀로 오래된 역서의 주석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장 앞에는 손때 묻은 적천수와 명리대전이 나란히 꽂혀 있었고 그 위 칸에는 며느리가 출력해둔 통계 보고서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다. 두 겹의 책더미는 세대를 관통하는 지식의 층위를 상징했고 시어머니는 서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인간이 천시를 이해하고 지리에 순응하며 인화를 꾀하는 길은 결코 하나의 학문으로 닫히지 않는다는 깨달음이 묵은 낙엽처럼 내려앉았다. 이윽고 겨울 초입 명리 데이터랩은 전국 단위의 평생교육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맡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무대 중앙에 함께 섰다. 프로젝트의 과학적 의의는 며느리가 PPT로 설명했고 명리학적 의의는 시어머니가 천천히 낭독하였다. 시어머니는 천간과 지지, 오행과 십신을 이루는 구조적 아름다움이 절대 미신이나 운세, 장사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명리학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공동체 문화 속에서 기륭화복을 조율해온 생활 지혜라는 요지였다. 강연 말미에 시어머니는 학자답지 않은 담백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사람이 운명을 읽는 이유는 예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의 깊이가 곧 선택의 자유도를 넓히며 그 자유가 책임과 맞닿을 때 삶은 비로소 성숙한다고. 청중석에는 학계 전문가, 중고교 교사, 코딩 교육 스타트업 대표, 그리고 평생교육 이수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앉아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이어졌고 질문 시간에는 데이터 신뢰도와 문화 전승 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오갔다. 며느리는 통계적 한계를 솔직히 밝히며 전통 지식을 현대화하는 과정이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임을 언급했다. 시어머니는 오랜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해석의 유연성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답변이 끝난 뒤 청중 중 한 노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천간지지의 언어가 최신 시각화 기술과 만나 학문의 확장을 이뤘다는 평가였다. 컨퍼런스 이후 명리 데이터랩은 정부의 문화원천 콘텐츠 육성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다. 연구팀은 전국 읍면 단위로 내려가 대동사주지도 구축을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지역별 출생 사주 데이터를 익명 비식별 처리한 뒤 문화풍습원어권의 변이와 겹쳐 시각화하는 대규모 작업이었다. 과업이 방대했지만 시어머니는 현장 일정을 직접 챙겼다. 어느 산간 마을회관에서는 오랫동안 사주를 생활지표로 삼아온 할머니들과 귀농 청년들이 함께 둘러앉아 오행배합에 따른 농사 달력 활용법을 논의했다. 데이터랩 연구진은 그 모습을 촬영해 다큐 자료로 남겼다. 전통이 현대의 객관적 지표를 만나 공동체의 실천적 지혜로 이어지는 순간이었고 이는 곧 대동사주지도의 생생한 주석이 되었다. 마지막 겨울 눈이 내리던 날 두 사람은 연구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흰눈으로 덮여 조용했지만 그 침묵 너머에는 천간과 지지가 오행과 십신이 끝없이 흐르는 기운처럼 살아있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며느리가 출력해온 대동사주지도 시안 위에 손끝을 얹었다. 그 지도는 마치 거대한 별자리표처럼 보였다. 별마다 간지의 기호가 빗점처럼 찍혀 있었고 연결선은 계절별 기운의 이동을 나타냈다. 며느리는 미세한 숨을 들이쉬며 시어머니의 손보다 약간 더 작은 손으로 다른 모서리를 눌러 지도 끝을 펼쳤다. 두 손이 만나는 자리에서 전통과 현대, 경험과 통계,
노년과 청년의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결로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사주 명리학을 함께 배우기 시작하던 첫날, 다시 꺼낸 낡은 역서의 냄새 속에는 이미 이 풍경이 잠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냄새는 세월을 돌아 다시 현재의 종이와 데이터 서버, AR 그래프와 지방자치단체의 현판 속에서 새롭게 되살아났다. 운명은 고정된 선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과 실천하는 손길이 맞물려 열리는 끊임없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는 한 두 사람의 공부도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첫 산수유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시어머니는 새로운 구상을 품고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개별 사주를 풀어내는 데에 집중해왔던 여정에서 이제는 공동체 전체의 기운을 함께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단지 출생의 순간에 국한된 해석을 넘어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운세가 어떻게 얽히고 맞물리는지를 읽어내는 작업, 다시 말해 운세의 집합적 구조를 탐색하는 시도였다. 그 구상은 곧 공동체 명리 분석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다. 보고서는 한 마을, 한 조직, 한 세대가 공유하는 사주적 특성과 시대 흐름,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다루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이에 차관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협업을 추진했다.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수천 건의 생년월일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시기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행 불균형 천간지지 조합의 편중, 십신분포의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였다. 시어머니는 이러한 숫자 너머의 맥락을 읽었다. 가령 특정 시기에 편제가 강하게 몰린 세대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며 경제적 기회에 반응이 빠르지만 오히려 내면의 안정은 약할 수 있다는 통찰을 내놓았다. 반대로 식신과 정제가 균형을 이룬 세대는 꾸준함과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경험적 사례를 들었다. 며느리는 그 말을 정제된 언어로 옮기고 시각 자료를 덧붙였다. 두 사람의 해석은 수치와 내러티브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보고서의 질을 끌어올렸다. 이 보고서는 곧 지역사회정책기획부서에 전달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 지역에 적합한 정서적 소통 프로그램,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검토했다. 명리학이 행정의 영역에서 실증적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지만 며느리는 문득 생각에 잠겼다. 오랜 시간 명리학은 주술이나 미신의 이름 아래 음지에 머물러 있었고 그것을 삶의 기술로 바라보는 시선은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이 현실의 행정과 정책, 공동체 조직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봄비가 지나간 어느 날 두 사람은 초등학교의 요청을 받아 시간의 지도자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수업 대상은 6학년 학생들이었고 주제는 나의 탄생 시각이 담고 있는 이야기였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천간과 지지를 설명하기 위해 손수 제작한 나무패를 들고 갔다. 며느리는 아이들의 출생 일시를 바탕으로 만든 오행카드를 나누어주고 각자 어떤 기운이 많은지, 그 기운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이야기로 풀어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일에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었다며 호기심을 보였고 수업이 끝난 뒤 몇몇은 우리 가족도 이걸 해보자고 말했다. 이날의 수업은 두 사람에게 다시금 명리학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명리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인정하며 공동의 삶을 조율해가는 수단이었다. 예언이 아니라 성찰이고 숙명이 아니라 해석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자신이 처음 사주를 배우던 시절의 가난하고도 진지한 열망을 떠올렸다. 며느리는 교실 바닥에 흩어진 오행카드들을 정리하며 운명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질문과 관찰이 맞닿는 공간임을 깊이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마당의 평상에 앉아 있었다. 별빛이 차분하게 내려앉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었다. 수첩의 표지에는 거의 지워진 금박 글씨로 사주 메모장이라는 문구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페이지를 펴고 가만히 손가락으로 오래된 글씨를 짚어 내려갔다. 그것은 자신이 젊은 시절 해석한 첫 번째 사주풀이였다. 그때는 서툴렀고 정확하지도 않았지만 단 한 번도 그 길에서 물러선 적은 없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언젠가 이 길을 스스로 이어가게 될 것임을 조용히 다짐했다. 운명을 보는 눈은 기술만으로 길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사람을 읽는 마음,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오래도록 축적된 관찰의 시간에서 피어나는 내공이었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주 공부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만든 하나의 언어이자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여전히 길을 만들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한 글자씩, 한 그림자씩 천천히 운명을 쓰는 여정은 멈추지 않았다. 초여름의 바람이 마당의 자두나무 가지를 흔들고 담장 너머로 이따금 매미의 울음소리가 번지던 날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마루 위에 나란히 앉아 한 장의 사주팔자 명세서를 펼쳐들고 있었다. 이날의 공부 주제는 용신이었다. 시어머니는 일간의 기운이 과하거나 약할 때 그것을 조화롭게 조정해주는 오행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곤조곤 설명하였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해석을 들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필기와 도표 작성에 몰두하였다. 용신은 단순한 보조 개념이 아니라 사주의 흐름 전체를 꿰뚫는 관통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며느리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 시기부터 며느리는 각종 사례를 분석하여 용신 사전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풀었던 실제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이들의 사주 구성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용신으로 작용한 오행의 역할과 효과를 표로 분류했다. 사람마다 용신의 위치가 다르고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무한한 관찰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는 식신이 용신이 되어 평온한 일상을 이루었고 어떤 이는 인성이 용신으로 작용해 글과 연구에 탁월한 길을 걸었다. 그 반면 용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생극이 왜곡된 경우 인생의 흐름은 더디고 고단한 곡선을 그렸다. 며느리는 이 각각의 패턴에서 흐름의 윤곽을 읽어냈고 그 윤곽을 통해 사람의 삶에 깊이 침투하는 명리학의 힘을 다시금 느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더 깊은 수업을 예고했다. 그것은 대운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주가 타고난 기본 구성이라면 대운은 그 위로 흐르는 시간의 강물과 같았다.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세의 흐름은 사람의 인생 궤도를 바꾸기도 하고 타고난 사주의 기운을 억누르거나 돕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축적한 사례를 꺼내 보이며 인생의 전환점과 대운의 변화를 하나하나 짚어냈다. 며느리는 그 설명을 들으며 명리학이 단지 성격이나 직업을 짐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변수 속에서 사람을 해석하고 그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유체계임을 절감하였다. 이후 몇 주간 두 사람은 과거에 겪었던 가족의 사건들을 다시 돌아보며 그 시기의 대운 흐름과 일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했다. 장남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던 해, 시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던 시기, 며느리 자신이 이직을 결심했던 순간까지 과거의 시간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사주의 흐름과 겹쳐지며 또 다른 의미의 지도처럼 재구성되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고비의 순간에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근거에서 기다리거나 움직였는지를 정리해 들려주었다.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단지 기운이 좋고 나쁜 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매듭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배워왔던 시어머니의 깊은 내공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는 주변 지인들의 사주를 분석해주는 일을 맡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풀이를 마치고 나면 시어머니의 검토를 받았다. 그러나 점차 자신만의 어휘와 해석의 방향이 생겨났다. 그녀는 단호하거나 격언처럼 말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주를 풀어주었다. 그 덕에 사람들은 풀이를 듣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자신이 가진 흐름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조용히 응시하며 언젠가는 이 길을 스스로 걸어갈 날이 올 것임을 예감했다. 계절이 다시 바뀌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공동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주제는 용신과 대운의 상관 분석. 사주 구성과 대운 흐름 사이에서 용신이 변화하거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용신이 등장하는 사례를 모아 일생의 전환점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한 시도였다. 며느리는 수학적 모델을 적용해 통계적 경향을 시각화했고 시어머니는 사례 기반의 설명과 함께 현실에서의 적용법을 기술했다. 이 보고서는 명리학회 내부 세미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재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협업은 어느덧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명리학은 그들 사이에서 더 이상 전통이나 전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이자 두 사람이 함께 탐험하는 사유의 지형이 되었다. 며느리는 그 지형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등불을 들고 그 길의 곡선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곡선 위에서 두 사람은 각각의 운명을 읽어가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결코 흔들림 없이.